사람들은 저를 매정한 엄마라고 부르겠지요.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왔으니까요. 그 지옥 같던 곳, 남편이 부수고 때리던 그 지옥, 그곳은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맞다가 죽을 것 같아 자식들을 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 생의 절반을 두고 온 곳, 제가 버리고 간 그 텅 빈 곳이 제 딸들의 눈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12살이었던 민지가 그리움을 잊으려 달렸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딸 민선이는 매일 아침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갔습니다. 친척 집 눈칫밥에 동생이 밥이라도 굶을까봐 남들이 버린 우유팩 하나라도 주워 동생에게 먹이려고 빠른 걸음으로 다닌 큰딸. 이 아이들을 버리고 뛰쳐나온 세상은 칼바람 부는 광야였습니다. 벌을 받은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갈 곳 없는 방황 끝에 눈에 들어온 신문 기사 한 줄. 일본 요리학교 장학생 선발, 기숙사 제공. 나이 제한 커트라인에 턱걸이로 겨우 걸린 그것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제가 음식을 배운다는 건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두고 먼 타국으로 떠난다는 건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일본을 가야 할까? 아이들 곁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그러나 돌아갔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살아남아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가서 배우고 성공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떠나는 날, 배에 오르기 전, 먼 발치에 서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보러 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우산도 없이 자기 몸보다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한 손으로는 동생의 손을 놓칠세라 꼭 잡고 빗속을 달리던 그 가냘픈 뒷모습의 제 큰 아이. 민선이의 다리는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동생만큼은 젖게 하지 않으려 자기 옷으로 감싸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안을 혼자 등으로 바치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있었다는 것을요. 민지야, 힘들면 내가 업어줄게. 겨우 1살 차이 동생에게 엄마가 되어주느라 제 무릎이 다 깨지는 줄도 모르던 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칼날 같은 맹세를 품었죠. 엄마가 성공해서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요. 배에 오르는데 눈물이 끝없이 흘렸습니다. 볼을 스치는 바람이 힘내 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던 그 가혹한 경주를 엄마인 제가 시작하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전쟁 같았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저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조차 아까웠죠. 밤새 칼질을 연습했고 요리의 깊이를 배우려 스승님의 그림자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한 건 오직 아이들이었습니다. 2년 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일본으로 데려갈 생각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마을엔 큰 불이나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 가족의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시누이도 찾아보고 친척 일가를 수소문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내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후로 저는 초밥의 달인인 스승님 밑에서 일을 배우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서린 무게를 익혀갈 쯤 스승님은 저의 집요함과 진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식당의 매니저로 승진했고 세월이 흘러 스승님이 돌아가시며 그 귀한 식당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번듯한 식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을 쥐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 딸들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가 만든 이 맛있는 것 한 번만 먹여봤으면 좋으련만 성공의 단맛보다 그리움의 쓴맛이 더 컸던 수십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일본 생활 10년.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살던 제 앞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TV 화면 속 세계 청소년 육상대회라는 자막 아래 익숙한 이름이 절 아찔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김민지. 그리고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응석바지 둘째 민지였습니다. 오똑한 콧잔등이 여전하더군요. 총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트랙을 질주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식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민지야, 내 딸 민지야. 저는 민지의 학교를 수소문했습니다. 먼저 방송국을 찾아가서 어제 방송된 채널 부서와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PD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안타까워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돌아가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네, PD님 꼭 찾아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되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다정한 모녀들이 보였습니다.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하얗게 웃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들에 대한 숨겨둔 그리움이 켜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최 측에 연락을 하여 학교 이름을 알아냈다고 하였습니다. 감격에 눈물이 났습니다. PD님께 100번은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가상중학교 교무실입니다. 라는 안내와 함께 김민지 학생과 관계는 어떻게 되시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답이 망설여졌습니다. 말씀 없으시면 연결을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민지는 엄마가 안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에 저의 머리가 쭈빗했습니다. 저 아래 밑바닥에 깔린 부끄러움들이 요동쳤습니다. 네, 저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달리기 하는 거 보고 학교를 찾아 연락드렸습니다. 라며 울음이 절반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다 들으신 선생님께서 이제 믿을 수 있다는 듯이 아,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시더니 창문을 열어 김민지 하고 부르셨습니다. 민지는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초조한 제 심장 뒤로 숨을 급히 몰아쉬며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진이, 엄마야. 처음에 민지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놀래서였겠지요. 다시 한번 민지야, 엄마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 믿기지 않다는 듯한 민지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희 지난 수십 년간의 모진 세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딸은 어느새 눈부시게 자라 있었죠. 언니 등에 엎혀 울던 꼬맹이 동생과 온몸이 깨지도록 동생을 지켜온 언니. 제 두 딸들이 대견했습니다. 우리 세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얘들아 정말 미안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며. 엄마가 그리워 달리다가 유명한 선수가 된 거라며. 민지가 웃었고 민선이도 맞다며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저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민지가 달리기를 하게 된 사연은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픈 사연에 죄인인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아원 가고 쓰레기통까지 뒤졌다는 사연, 구구절절 아파. 잠시 쉬었다 2부에 오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응원해 주러 오세요. 언제나 집은 살얼음이었습니다.